레디 액션.
맛있다. 하얼빈 2장. 노루는 바위에 올라 있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바위 밑까지 이어져 있었다. 겁이 많은 노루가 바위 위에서 전신을 드러내기는 드문 일이었다. 뿔이 높은 순놈이었다. 잘록한 등허리에 윤기가 흘렀다. 노루는 목을 길게 빼서 안중근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눈이 빛나서 시선이 마주칠 듯 싶었다. 안중근은 가랑잎 더미에 엎드려서 거총했다. 눈에서 가늠새를 지나 표적에 이르는 조준선이 총구 앞에 열렸고 노루의 전신이 그 끝에 걸려 있었다. 햇빛 속에서 노루는 혀를 내밀어서 콧등을 핥고 있었다. 거리는 300보 정도였다. 엎드려 쏘기에 알맞았다. 안중근은
왼팔로 총신을 받치고 오른손 검지를 방아쇠울 안에 넣었다. 엎드린 자리가 편안했다. 안중근은 검지손가락 둘째 마디를 방아쇠에 걸었다. 안중근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반을 내쉰 다음 숨을 멈추었다. 바위는 보이지 않고 노루만 보였다. 조준선 끝에서 총구는 노루의 몸통에 닿아 있었다. 오른손 엄지, 검지, 둘째 마디는 안중근의 몸통에서 분리된 것처럼 직후방으로 스스로 움직이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총의 반동이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 총의 반동에 어깨로 맞서지 않고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사견해야 한다는 것을 안중근은 소식적부터 알고 있었다. 조준선 끝에서 노루가 쓰러졌다. 노루는 눈 속에서 피를 흘리며 뒹굴었다. 안중근은 총을 들고 일어섰다.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안중근은 다시 서서 쏴 자세로 노루를 겨누었다. 노루는 일어서지 못하고 허우적였다. 안중근은 다시 쏘지 않았다. 노루는 옆구리가 관통되어 있었다. 사출구의 살점이 경련을 일으켰다. 노루의 몸통을 헤집고 나온 탄두가 눈 위에 떨어져 있었다. 총이란 선명하구나. 안중근은 노루를 짊어지고 집으로 향했다. 걸어서 한나절이 걸렸다. 1905년 12월에 조선 청년 안중근은 상해에서 돌아왔다. 그해 안중근은 27살이었다. 상해에서 뜻있고 힘있는 한인들을 규합해서 국권 회복의 실마리를 만들려던 안중근의 의도는 좌절되었다. 상해의 돈을 가진 자들은 덜어 있었으나 뜻을 가진 자는 없었다. 돈을 가진 자들은 안중근을 대문 안에 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높은 담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돈 가진 자들은 세계 정세에 관심 없다는 입장을 한유한 선비의 북류처럼 말했다. 동북아와 구미열강의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안중근에게 허황된 사업을 도모하지 말고 조선으로 돌아가 시골에 작은 학교라도 차려서 교육으로 100년 앞을 준비하라고 충고하는 자들도 있었다. 충고는 간곡했다. 안중근은 지금 당장과 연결되지 않는 100년 앞을 이해할 수 없었다. 상해는 아비규환 속에서 한가한 동네였다. 애초에 상해의 뜻을 정한 것이 물정 모르는 짓이었지 싶었다. 아버지 안태우는 아들의 상해행을 대견히 여기며 노자를 보내주었는데 황해도 산골의 안태운 역시 상해의 치열함과 상해의 나른함을 알 수는 없었다. 안중근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안중근은 상해에서 기선을 타고 진남포에서 내렸다. 기선은 진남포 부두에 여객 몇 명을 내려놓고 인천으로 향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과 마중 나온 사람들이 끌어안고 있었다. 안중근을 맞을 사람은 없었다. 진남포는 저녁 무렵이었다. 저물어서 돌아온 돛배들이 물고기 몇 마리를 내렸고 서너 명이 모여서 물고기를 흥정했다.
선창 앞 골목에서 늙은 여자가 버둥거리는 아이를 끌어안고 얼굴을 씻겼고, 젊은 여자들이 골목 어귀에 나와서 밥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쳤다. 집에 돌아온 아이들이 빨랫줄에 걸린 빨래와 건조대에 널린 물고기를 거두어들였다. 바람에 가랑잎이 쓸려갔고 사람 사는 집에서 저녁 연기가 올랐다. 안중근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안태우는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상해의 안중근에게는 부고가 닿지 않았다. 가족들은 맞상지 없는 장례를 치르고 안태훈을 청계동에 묻었다. 순홍, 안씨, 문성공의 일파는 황해도 해주에 새거했는데 안중근의 조부 안인수의 대에서 명망 높은 족벌의 세력을 이루었다. 안태훈의 장례에는 인근 고을의 여러 관장들과 황해도 지역의 서양인 선교사와 천주교인들이 조문했다. 초상은 거울게 벌어져서 먼 불악 촌민들과 떠돌이 거지들까지 모여들어서 새끼를 먹었다. 안태우는 16살에 혼인해서 18살에 안중근을 보았다. 안중근이 소년을 벗어나자 안태우는 17살 아래인 아들 안중근을 사내로서 대우해 주었다. 안태우는 집안에 닥쳐오는 위해를 아들과 의논했고 그 전면에 아들을 세웠다. 안태우는 아들과 함께 기울어가는 구군을 개탄하고 난세를 성토했다. 안태훈의 무덤은 눈에 덮여 있었다. 산의 언저리가 모두 눈에 덮여서 봉부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하였다. 안중근은 뒤늦게 절을 하면서 통곡했다. 안태훈의 죽음에서 안중근은 친숙했던 한 세상이 끝났으며 저기에 찬 시간 앞에 홀로 서 있음을 느꼈다. 안중근은 출입이 무상했다. 한 번 나가면 멀리 다녔다. 아내에게 돌아올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 몇 달씩 밖으로 돌다가 절기가 바뀌고 나서 돌아오는 일도 흔했다. 안중근의 아명은 응칠이었는데 안태우는 어렸을 때부터 밖으로 놔두는 아들의 기지를 눌러주느라고 무거울 중과 뿌리근을 써서 중근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 계명은 안중근의 기지를 바꾸지 못했다. 안중근은 밖에서 도모하는 일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김아련은 시댁 사내들의 말을 귀동냥해서 남편의 일을 짐작했다. 김아련은 혼인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나그네 같은 남편을 어려워했다. 남편이 없는 동안에 김아련은 둘째를 낳았다. 아기는 아들이었다. 안중근이 상해로 떠나기 전에 점지된 아기였다. 안중근이 상해에서 돌아오자 문중의 원로들이 안중근을 앉혀놓고 아들을 낳은 경사를 뒤늦게 치하했다. 아버지가 죽자 아들이 태어나는 질서는 삶과 죽음에 잇따름으로 해서 슬프거나 기쁘거나 아프지 않았고 감당할 만했다. 모든 죽음과 모든 태어남이 현재의 시간 안에 맞물려 있었다. 상해에서 돌아오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할게요.